예, 새로운 해가 바뀌면서 정치권도 분주합니다. 여야 모두가 총선 필승 의지를 가지고 나선 가운데 오늘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1년여간의 해외 체류 생활을 마무리하고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네, 한편 오늘 아침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제가했습니다.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두 분과 함께 뉴스포커스 새해 첫 정치대담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작년 한 해 굉장히 정치권도 힘들었지 않습니까? 다산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올해 신년도 어떤 일이 있을지 벌써 뭐 긴장이 약간 느껴진다 이런 얘기도 지금 벌써 들립니다. 일단 뭐 신년 메시지 각 당이 내놨습니다. 총선이라는 어떤 두 단어 가장 많았죠. 그렇죠. 화두는 네네. 이번 총선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지난번 두 번 대선은 결국은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대선에도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대 때도 새누리당이 승리하면서 이제 그 해 치러진 이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고요. 그다음에 20대 때도 민주당이 그래도 일당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탄핵도 할 수 있었고 그 힘으로 이제 대선까지 승리한 건데 아마 예전에는 뭐 총선에서 패배한 정당이 조금 아마 뭐 약간 뭐라 그럴까요? 동정심 같은 게 있었는데 그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총선, 대선, 뭐 지방선거가 거의 같이 가는 것 같아서 이번 총선이 결국은 2022년 대선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아마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온 것도 그런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 총선에서 본인이 어쨌든 뭔가 기여를 하거나 세력을 만들지 않으면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결국은 다음 대선을 앞둔 총선이 될 것이고 아마 총선 승리가 모든 정당, 각 정치 세력에게 가장 큰 목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연초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여당 쪽,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 조금 더 여론조사 결과 39% 후반에서 40% 초반 그리고 이제 한국당은 20% 후반 쪽 이렇게 좀 나와 있던 것 같던데 중반 후반. 네. 글쎄요, 각 당이 사활을 걸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뀐 선거제도가 또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은. 그러니까 우선은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여의도에서의 정치 지형도가 전체 전국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번 연말 정국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야당의 투쟁이 있어도 그 수나 4+1이라는 그런 협치를 통해서 전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받고 두 번째는 다음 대선은 공교롭게도 지방선거하고 또 한 해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선거마저도 대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테고 그럼 이번 올해 있을 4월 총선이 다음 있을 대선 지방선거까지도 다 영향을 미친다면 각 당이 여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뭐 바뀐 선거구제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안철수 전 대표도 이제 복귀 선언을 오늘 아침에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등장하고 있는데 아직도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제 정당은 사실은 총선에 대한 대진표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100일 정도 좀 남았습니다만은 그 대진표나 이 전국의 선거 구도가 어떻게 잡히느냐 이런 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바뀐 선거제도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는 또한 뭐 여러 언론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보수 야당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별하게 국민들한테 무언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10%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 그 지지도를 보여주는 게 현재 일단은 오늘까지의 현상입니다. 네. 대선 전초전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만큼 아주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철수 전 그 바른미래당 대표가 정계 복귀를 선언을 했는데 그동안 최측근도 그 가능성을 일축해 왔었거든요. 근데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복귀 선언을 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주변에서는 뭐 아닐 거라 얘기를 하고 여러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예상됐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하나 듭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전체 전국 상황에서 다음 대선에 대해서 전혀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충분히 참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보수 야권의 재편 상황이 오히려 그러니까 지난 가을부터 사실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권의 재편이 좀 빨리 일어났다면 아마 안철수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좀 어려웠을 텐데 오히려 그게 늦어지면서 안철수 대표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이런 걸 주지 않았느냐 오히려 그래서
야권의 재편 상황이 늦어지고 정계 개편이 늦어지면서 안철수 대표의 복귀 시점과 명분이 생겨서 이참에 안철수 대표가 이제 복귀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저는 조금 달리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명분도 있는데 약간 실리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사람이라는 게 한번 성공한 거에 대한 그 기억을 버리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사실 2월달 2016년 2월에 국민의당이 창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당 득표율이 26.7%를 얻었어요. 민주당보다 더 얻었거든요. 그러면서 비례대표를 굉장히 많이 얻었는데 지금 사실 오히려 1월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빨리 온 거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국민의당처럼 한다 그러면 지금 뭐 30석이 아니라 40석, 50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회에서 어쨌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 당시는 좀 아마 이런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뭐 반문 정서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호남 지역에 근거를 두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국민의당 쪽으로 많이 가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번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좀 늦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성공했지만 예. 물론 아마 오시면 제가 보기에 뭐 바른미래당으로 다시 들어가지는 않으시겠죠. 본인이 아마 만드시려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학규 대표가 순순히 또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뭐 바른미래당의 이제 안철수계라든지 돌아오면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당권. 아니면 그렇긴 한데 이게 쉽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그래도 대표를 하고 있는데 뭐 말은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이게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이렇게 좌지우지를 해야지 어느 이미 만들어진 조직에 가서는 제가 보기에 장악하기 어렵거든요. 신당을 만든다. 그렇죠. 그렇다 본다 그러면 아마 뭐 대한신당이라든지 민평당인데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할 것 같은데 네. 아마 제2의 국민의당 돌풍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신당 쪽에 관심이 또 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파괴력이 어느 정도 있을까 만약 만든다면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국민의당의 돌풍이 일어난 거는 사실은 지역 기반에 기초해서 호남에서 돌풍이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는 그 문재인 현 대통령이면 당시 전 대표나 이렇게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계열에 대해서 반문 정서가 호남에서 좀 일어났을 때 그런 걸 갖고 지역구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비례 의석을 굉장히 많이 확보했는데 이번에는 그 타겟이 조금 달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보수 진영이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를 위시한 그 극우 쪽,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중도 개혁 쪽 이렇게 그 반분되어 있다고 본다면 오히려 이런 중도층, 이 보수 야권의 중도층과 그다음에 진보도 보수도 속해 있지 않는 중간 계층을 타겟으로 해서 오히려 호남보다는 수도권 중심의 정당을 구상을 하면서 그쪽으로 타겟을 잡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나라가 이제 소선거구제를 여전히 채택하고 있으니까 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양당의 틈 바구니에서 얼마나 많이 수도권에서 어필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비례대표는 말고 비례대표는 좀 변화된 선거법 때문에 좀 다른 영향을 받겠지만 지역구 내에서 얼마나 살아올 수 있는 후보들을 만들어내느냐라는 게 관건이 하나.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전 손학규 대표와의 관계. 그러니까 현재 바른미래당이 갖고 있는 그래도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있었던 전국적인 조직망이 있고 그다음에 축적돼 있는 이제 자산이 있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총선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그 제3당의 당을 만들어서 바른미래당과 별개로 제3당의 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임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봐야 될 부분이고 이게 향후 쭉 있을 전 정계 약간의 이제 소 정계 개편이 있다고 본다면 맞물려서 영향을 총선에 미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가 전격적으로 보수 통합 이야기를 한 뒤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위험해야 됐는지 당내 뭐 내용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용했어요. 유승민 의원하고 뭔가 좀 합혀질 것 같았는데 이야기가 없었는데 신년에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다 다릅니다. 얘기가. 그렇죠. 예. 서로 뭐가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대표가 보수 통합 얘기 꺼낼 때는요. 본인의 리더십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이 얘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통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아마 유승민 대표, 전 대표도 아마 계속 그 콜을 기다린 것 같긴 한습니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이 계속 나간다고는 했는데 계속 이게 늦어졌거든요. 물론 아마 창당 날짜는 잡은 것 같은데 근데 현재 아마 이제 분화 구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공화당도 있지만 지금 뭐 통합연대도 있고요. 아마 지금 또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한 뭐 기독당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의 선거는 대부분 이제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분화된 구도였다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이 가장 중요한 건 연동형 비례제라고 봅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나가면 3% 이상 득표할 수 있다라고 보는 정당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는
통합의 힘보다는 분화 과정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다음에 통합의 전제는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유승민 전 대표랑 통합을 하려면 예. 뭐 조건을 세 가지 내건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 탄핵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약간 중도 개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계속 지금 1년 동안 거의 정치를 하신 거 보면 그쪽보다는 약간 오른쪽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야외 뭐 장애 투쟁하면서 그렇고 약간 극우적인 발언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 뭐 자유우파 뭐 장애투쟁, 뭐 결사항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약간 유승민 전 대표와의 통합은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선거연대를 결국 말씀하시는데요. 선거연대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당은 정당대로 가고 선거는 선거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큰 부분이 지금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 건데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나머지 이 보수적인 정당들의 자기들이 어쨌든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례한국당이 다 그렇죠. 가져가 버리면 예. 그러면 뭐 새로운 보수당이든지 아니면 뭐 우리 합칠 이유가 공화당이 없는 합칠 거죠. 이유가 없는 합칠 이유가 것이죠. 없는 제가 거죠. 보기엔 아마 지금 어찌 보면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황교안 대표의 그 이제 신년 메시지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악법, 그러니까 선거법과 공수처법이죠. 두 악법을 총선 압승으로 원상복귀시키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또 다시 그 통합은 정이고 분열은 불이다 이런 그 원론적인 아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그 민주당 정부 여당에 대한 반발감을 이끌어내고 여기에 또 다시 가미가 되어야 되는 게 이제 보수 통합이 이루어져야 이제 국민적인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저는 황교안 대표의 이제 리더십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바른미래단계 유승 대표를 유시한 이제 바른미래단계는 그 여전히 이제 통합의 문을 열어놓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자유한국당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그 메시지들을 계속 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극복해내고 그다음에 과거 이 보수통합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지난 추석 때만 해도 굉장히 급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뭐 삭발, 단식 이런 등등을 거치면서 그리고 중간에 뭐 여러 중진 의원들이 당의 쇄신을 위해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까지 그 충격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네. 이제는 좀 더 이상 돌아갈 시간도 여유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황교안 대표가 얼마나 극복해내느냐. 탄핵, 그다음에 그 본인을 싸고 있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아직도 청산되지 못하는 친박계 이런 것들을 털어내면서 전체 중도 표심까지 아우러낼 수 있는 통합구도를 만들어내면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고 예. 그렇지 못하다면은 아쉽게도 수석께서 많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총선과 뭐 보수통합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좀 주제를 바꿔볼게요.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현충원 참배도 함께 했고요. 좀 속전속결로 했다. 물론 이제 법무장관 공석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빨리 서두른 이유는 뭐 새로운 어떤 법무장관을 가져와서 국무위원회를 좀 다잡겠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무장관 공백이 80일 이상 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면도 있고요. 지금 국회에서의 공수처법이 통과됐고 이제 아마 검경수사권법도 통과될 걸로 보이는데 결국 그러면 시행령 만들고 시행규칙 만들고 실제로 업무 집행하는 건 이제 법무부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아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거를 뭐 수사에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것보다는요. 아마 이제 올해 아마 우리 정부에서 가장 큰 일은 아마 이 검찰 개혁이 될 것 같아요.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사실은 법을 만들면 거는 쉽습니다만 그 법 집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렇죠. 세세한 미세한 부분들에서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이런 준비를 착실히 해야 된다. 이 부분 네. 제가 보기에 아마 아주 가장 큰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임명을 두고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임명한 게 벌써 23번째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물론 당연히 청문 보고서 채택하는 게 맞고요.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회 상황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이죠. 제가 보기에 아마 그동안에 아마 이 패스트트랙 전국 오면서 작년부터 올해 쭉 보면은 사실은 국회 모든 문제들이 선거법에 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 대치가 굉장히 심했고 그러면서 이제 청문 보고서도 거의 채택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야당이 지금 청문 보고서 아마 얘기도 안 꺼낼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완전히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공수처법은 통과됐지만 검경수사법도 있고 유치원 3법도 있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제가 보기에 뭐 해줄 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불가피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다 보니까 그때 직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항상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언론들이 뭐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는 면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안도 많고요. 법무부 개혁 관련, 검찰 개혁 관련, 또 공수처법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어떤 양측에서 이야기를 할지 궁금한 면도 있는데 관심은 이제 임명됐기 때문에 검찰 인사를 과연 어떤 식으로 언제 할 건가? 거기에는 지금 수사 중인 어떤 검사들도 포함이 돼 있는가? 이런 부분이 관심인 것 같아요. 그 지금 뭐 23번째 임명 강행건,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거 누구 이렇게 빨리 했느냐, 뭐 이런 건 다 포함돼 있고 연관돼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지난번 그 추미애 후보자, 그러니까 장관이죠, 후보자가 이제 지명됐을 때부터 검찰과의 시간과의 싸움이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좀 있었고, 저도 그런데 동의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그 수사가 진행 중인데 법원에서 사실은 수사에 제동이 걸린 건들이 좀 제법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되는 건도 있었고, 수사상의 압수수색 영장도 여러 건이 이제 기각이 되면서 그 조국 전 장관의 수사, 그 다음에 그 울산 시장 선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분명히 정리되지 못하면서 연말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감찰권,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 빨리 정부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필요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굉장히 견제가 많이 들어갈 거고, 이를 통해서 지금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좀 미치려 하는 의도가 분명히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어제 그저 보도에 보면은 그 경찰이 검찰 지도부에 대한 한 100여 명 이상에 대한 뭐 세평을 구하고 있다라는 이례적인 보도도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 검찰에 대한 장악, 그리고 선거 관련한 수사에 대한 영향, 분명히 청와대가 의도했고, 최대한 빨리 임명을 해서 최대한 빨리 검찰의 인사, 그다음에 검찰의 감찰권을 통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게 원래 이렇게 빨리 임명을 하고 급히 청문회 일정을 잡아서 갔던 이유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좀 달리 보는데요. 결국은 아마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조국 장관이 임명되면서부터 했어요. 8월부터였는데, 결국은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가족 수사를 했잖아요. 쭉 했는데, 결국은 이번에 마지막 공소장을 보니까 조국 장관이 이 개인, 그러니까 뭐 입시라든지 뭐 증거 인멸 이런 것 말고, 그러니까 직과 관련된 거는 뇌물 하나였어요. 뇌물 하나였는데, 그것도 6번 장학금 증거 중에 3번. 민정수석이 임명된 다음에 그 3번만 뇌물로 봤는데, 그게 좀 이상하죠. 제가 보기에도. 왜냐하면 처음부터 뇌물이 아니라 중간에 주던 게 뇌물이 됐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결국은 그동안 조국 장관 수사하면서 뭐 가로등 전멸기업체에다가 뭐 환급 공사를 줬다, 직권남용이다, 아니면 뭐 주식을 좀 2억 4천 싸게 받았다, 아니면 뭐 무슨 무상증여로 뭐 받았다, 이게 주식을 이러면서 굉장히 뭐 뇌물 이걸로 계속 몰고 가고 싶었는데, 이번에 공소장을 보면 결국은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던 그 가족 비리 수사에서는 뭐 공직과 관련된 건 별로 나올 게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뭐 선거 개입이라든지 감찰 무마로 수사를 좀 옮겨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조국 정권에 대한 수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지금 현재 뭐 지금 울산 선거라든지 아니면 감찰 무마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 수사 동력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예. 뭐 그분들을 인사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수사였기 때문에 예. 조국 장관 기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수사는 마무리됐고, 수사 끝나면 사실 공판 단계에서는요, 수사 검사들이 직접 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 공판 검사 따로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조국 장관 된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고, 나머지 수사들도 사실은 동력을 많이 잃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 장관이 인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좀 한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정기 원래 6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고검장 자리는 고검장. 당연히 할 것 같고요. 예. 아마 2월 달에 정기 인사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적절하게 맞춰갈 거 보는데, 저는 이제 추미애 지금 장관이 되셨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인 뭐 소신도 강하지만 뭐 당대표도 하고 최고위원, 모선 의원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뭐 협상과 대화 아니면 그런 분위기 이런 거를 아마 뭐 정면 충돌보다는 어느 정도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해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여론조사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 연초가 되면 특정 정치인을 두고 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지지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관심은 이낙연 국무총리, 그렇죠, 한교안 한국당 대표, 과연 총선에서 맞대결이 성사될까? 이런 여부 아니겠습니까?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나왔는데, 사실은 뭐 차기 대선 주자 비호감도 1위였지 않습니까? 네네. 과거 어떤 조사를 보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사람의 맞대결 가능성.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상황이 복잡하죠. 왜냐하면 이 비례한국당을 가면 누가 갈지, 누가 만들지 지금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총선 뭐 룰이라든지 아니면 인재영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쇄신 작업 같은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되면은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결심을 할 텐데 황교안 대표 엊그제 뉴스만 해도 뭐 지역군 안 나올 것 같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럼 뭐 비례로 가거나 아니면 불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다음 대선 나갈 분이 불출마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만약에 한국당에서 나가버리면 비례한국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지역구는 뭐 염두에 안 두신 듯한 얘기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엔 황교안 대표가 입장을 못 정한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비례가 됐든 지역구 됐든 뭐 어쨌든 당에서 정하는 대로 가겠다는 이낙연 입장이기 총리 때문에 같은 경우는 정세균 그 가능성이 많다고 보죠. 후보자의 인준표라고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총리 그 공직 사퇴 시한 16일인데 네. 이게 늦어지면 비례대표 그러니까 지역구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비례대표 그러니까 얘기가 많이 인준 나오는데. 투표가 사실은 16일 전에 돼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고 근데 아마 뭐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지역구로 나가시게 된다 그러면 뭐 며칠의 공백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아마 16일 전에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그거는 본인이 일단 선택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마 16일 전에 아마 저희 당에서도 그렇고 사프리스 일에서 16일 전에 아마 가능하면 인준투표를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의 총선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뭐 설왕설래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종로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본인도 대충 그 마음의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총리 공석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뭐 국무위원들 이렇게 인사하는 거 보면은 총리 공석에 대해서 크게 연연치 않는 듯한 느낌이라서 저는 뭐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전에 정리를 하고 대행 체제로 가거나 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거 아니어도 뭐 총리의 역할보다는 지금 모든 걸 다 청와대에서 한다 이런 비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립이 강하게 청와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총리가 당분간 공석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여권에서 크게 개의치 않은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하고요. 황교안 대표와의 관계에서 보면은 이 최근에 이렇게 나오는 그 두 분의 말씀을 보면은 기싸움에서 약간 조금 황교안 대표가 밀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아니까 이낙연 총리는 종로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네. 황교안 대표는 이 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낙연 총리, 정세균 후보자가 지명이 됐을 때 이낙연 총리의 종로 출마 문제는 선택의 문제고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문제는 당위의 문제라고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예.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지금 여권의 상황을 저는 모든 걸 던지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결기를 황교안 대표부터 먼저 보여주는 게 지금 어려운 보수 야권이 총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좀 더 한번 고민을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이제 전국 상황도 짚어봐야 될 텐데요. 연말 공수처 설치를 두고 네. 그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졌는데 새해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남은 패트 그 상정을 하겠다라는 네네.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내일 장외투쟁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국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선거법이라 공수처분이 이제 세게 붙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검경 수사권도 법이 2개입니다.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이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3법도 법이 3개입니다. 법이 합치면 5개잖아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임시국회를 5번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서로 어찌 보면 시간 낭비다, 기력 낭비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임시국회 한 번에 해서 민생 법안이라든지 한 번에 좀 처리하는 방향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미 선거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한국당도 선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외투쟁으로 계속해서 이거를 계속 같은 방식으로 끌고 가면 지금 여론의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일단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도 있지만 정당 지지율에서 일단 자유한국당이 정치돼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총선 이제 임기 중반에 열리는 원래 총선은 정권 심판 아니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뜨거운 이슈가 될 수 있고 가장 큰 이유가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로 보면 우리 야당 심판이 더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거는 야당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 주가 됐든 다음 주 초가 됐든 좀 협상을 해서 대타협을 해서 한 번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고 하는 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될 건데 이걸 가지고 또 5번씩 임시국회 하면 한 보름 동안 이 싸움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뭐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일단 황교안 대표가
그냥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타협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 뭐 어쨌든 당의 선거 준비도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박 전 대변인께 어떠세요? 같이 뭐 같은 맥락인데 한국당에서는 지금 선거제 공수처법 통과 관련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패배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당 내에서도 뭐 책임론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김도우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고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불출마 오늘 선언을 한성규 했죠. 의원도 지금 불출마를 선언을 했거든요.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책임 이야기를 언급을 했어요. 이렇게 도미노처럼 불출마 선언 굉장히 지금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건지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은 뭐 패배를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공수처법 이렇게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게 무너질 거 왜 이렇게 그 투쟁 일변도의 전략을 잡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뭐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됐고 내년이 총선이어서 원내 의원들이 바뀔 테니까 네. 그런 얘기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서 많이는 안 나오지만 사실은 이게 총선을 몇 년 앞둔 상황이라면 저는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에 대해서 책임론이 굉장히 불거져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보면은 뭐 원내 지도부도 그렇고 당 지도부도 전혀 본인들에 대한 본인 뭐 반성이나 이런 의미의 얘기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법사위원장을 했던 여상규 의원 그다음에 간사를 했던 김도우 의원 지금 거명하신 한성규 의원 등등만이 책임을 지고 불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런 게 좀 더 당의 쇄신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당이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더 좀 이어져야지 보수통합과 연동이 돼서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될 거고 이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자유한국당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줄 텐데 현재까지 보이는 모습은 저는 아직은 지도부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고 좀 더 앞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바라는 바에 대해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광화문에서 또 다시 이제 장애 집회가 있다고 하는데 예. 거기서 과연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어떤 얘기를 하며 그다음에 총선에 임하는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첨언하면요. 사실 이제 여성규 위원장은 경남 사천입니다. 지금 김도우 의원은 부산 북구고요. 한성규 의원은 수도권 용인이고요. 근데 사실은 한국당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핵심 뭐 친박이라는 세력들은 TK 대구 경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한국당이 달라졌다 그러면 TK에서 아니면 예전에 친박 이렇게 박근혜 정부 때 뭔가 역할을 했던 분들 중에서 과연 누가 안 나오느냐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불출마 선언 중에 그런 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뭐 말씀처럼 국민들의 진정성 이런 것보다는 정말 정치 환멸을 느끼고 아니면 지금 두 분은 이제 법사위 위원장 하시고 간사하던 간사했죠. 분이니까 본인들의 어떤 무기력감,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것이지 분명 패스트트랙하고 관련이 그렇죠. 있죠. 이천이 예.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대표하고도 얘기가 사전에 안 됐다는 거 보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 어쨌든 이런 환멸이라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은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세 사람다 황교안 대표가 좀 가깝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한성규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무총장을 했죠. 사무총장을 했고 지금 김도우 의원 비서실장.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대표가 너무 무기력하다. 뭔가 좀 잘 해야 되는데 알아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세 분들의 아마 공통된 마인드는 지도부는 가만히 있고 그리고 핵심적으로 바꿔야 될 지금 TK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은 왜 안 바꾸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저는 무언의 좀 불만의 표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불만의 표시. 3명 불출마.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여상규 의원, 그 다음에 김도우 의원, 한성규 의원이 굉장히 그 중진급이에요. 물론 김도우 의원은 이제 재선이시지만 그래도 당에 그러니까 일단 한성규 의원을 제외한 두 분은 그 법조인이에요, 기본적으로 법조인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정국과 관련해서 공수처법을 무기력하게 통과시킨 거에 대한 책임감을 무난히 갖고 계실 텐데 그래도 당에 대한 충성과 당의 쇄신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본인들이 희생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아까 뭐 우리 현 변호사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그 자유한국당을 중심적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감이나 아니면 이런 쇄신, 자기 희생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이어지느냐가 이 지금의 불출마 선언 등의 미랄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당도 시청자분들 궁금할 것 같아요. 인재 영입 인사 오늘 3호 발표했습니까? 아까 언론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꾼 대장 출신. 지난번에 불출마 선언 인원들 현재 16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뒤로는 뭐 소식이 없어요. 뭐 충분히 지금 아마 그 하위 20%에 대해서 이제 심사는 마쳤습니다. 마쳤잖아요. 마쳤는데 이제 20%를 아마
어떻게 아마 이게 뭐 개인들한테 통보는 갈 것 같아요. 아직 가진 않았습니다. 그렇다 본다 그러면 이제 20% 하위 20%면 20명 좀 더 되거든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뭐 한 3, 40명 정도가 아마 이제 불출마 상황이 가는 거라서 저는 아마 처음에 이제 1호는 아마 여성 청년 장애인 이런 분이었고 2호는 청년이었는데 오늘은 아마 육군 대장 출신 지금 나오시는데 김병주 전 육군 대장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당이 항상 이제 안보라든지 아니면 경제 관료 이런 분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당 예전에 뭐 백군기 전 뭐 의원도 있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군 출신들도 어쨌든 민주당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 본다 그러면 안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네. 새, 당 같은 경우는 뭐 더디다고 해야 될지 신중하다고 해야 될지 아직 발표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주당이 지금 차곡차곡 그 총선 준비하는 거에 비해서는 자유한국당 지금 그 스텝이 굉장히 늦지요. 그런데 선거라는 게 크게 구도, 인물, 정책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는 굉장히 구도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요. 그러면은 지금 많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마냥 한탄만 할 게 아니라 대통령 말씀 있으시고. 예.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 상의가 주최하는 신년 인사에 참석해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두 분 들으셨는데요. 상생, 개혁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저는 뭐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오늘 뭐 여러 정부 인사도 왔는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마 첫 대면 자리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내용도 내용인데요. 저는 아마 대한 상의에 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경제가 작년에 좀 경제 성장이라든지 수출도 좀 어려웠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경제단체의 대표 그러면은 뭐 정경련이라든지 경총이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민간 조직이거든요. 사적인 조직이고 사실 대한 상의가 법정 조직입니다. 물론 지금 뭐 무역협회나 뭐 중개협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대한 상의가 어찌 보면 법정 단체인데 예전처럼 경제계를 대표한다고 많이 인식을 못 해왔어요. 어찌 보면 이제 정경련이라든지 경총이 워낙 힘이 세니까 그런데 저는 아마 지금 대통령께서 여기 가신 이유가 대한 상의가 우리나라 경제를 대표하는 어떤 단체 그런 위상도 좀 심어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법상 맞고요. 예. 내용도 아마 올해 화두는 경제 살리기다. 민생 경제 살리기 아니면 이런 부분에 집중하겠다. 이런 아마 좀 신호를 주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우리 사회가 어려웠잖아요. 임기 반을 넘어서 이제 새롭게 맞는 신년인데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씀 좀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는데요. 네. 여전히 보니까 그 뭐 권력기관의 개혁, 공정사회 개혁, 그다음에 끝부분에 또 한반도 평화 공동체 상생 번영 뭐 이런 말씀하셔서 국정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좀 말씀하셨으니까 그 성과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기대를 가지면서 올 한 해가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